일곱 번째 과제는 좌표 측정입니다. 공구 현미경을 이용해서 원이나 슬롭 등 각종 항목을 측정하는 방법을 익히는 실습입니다. 공구 현미경을 이용한 측정은 본격적인 좌표 측정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반이라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모든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좌표계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특별히 데이텀이나 좌표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좌표 측정 방식에서는 좌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아예 원하는 측정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좌표계와 데이텀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도면에서 지금 이쪽이 X축이 되고 이쪽이 Y축이 됩니다. 그리고 X와 Y축이 만나는 이 지점이 좌표계 원점이 됩니다. 이제 모든 치수는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좌표는 좌표계 원점으로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멍의 중심을 측정한다고 했을 경우 Y축 좌표계에서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좌표 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값은 X좌표계에서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공구 현미경은 기본적으로 XYZ 스테이지와 광학계로 구성되어 있고, 광학계는 광원과 대안렌즈, 대물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물렌즈는 공작물을 측정하는 렌즈이고, 대안렌즈는 사람이 대물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공작물의 상을 관찰하는 렌즈입니다. 지금 이것이 X, Y축으로 움직이는 스테이지가 되고, 여기 있는 이 핸들을 돌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지가 갖춰져 있어서 XY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지금 여기 불빛이 보이죠? 밑에서 위로 광원,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밑으로 비추는 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이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을 비추는 여기 있는 이 렌즈가 대물 렌즈고, 이 대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상을 관찰하는 이 렌즈가 대안 렌즈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눈으로 이 상을 관찰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대안 렌즈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의 상을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눈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 CCD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카메라에 잡힌 상을 모니터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공작물에 조명을 비추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형상을 이용해서 제품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통과를 하고, 이 부분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밝고 어두운 요 경계, 여기가 바로 이 제품의 치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경계점의 좌표를 측정해서 원이라는 형상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측정기를 제작할 때 만들어진 좌표계를 기계좌표계라고 하고, 도면에 맞춰서 공작물에 설정하는 좌표계를 측정좌표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XM, YM, 이것은 기계를 만들 때 만들어진 기계좌표계입니다. 그리고 기계좌표계의 원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좌표계상에 공작물이 어떻게 놓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공작물에 맞춰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해 줍니다. XP, YP, 이것이 공작물 좌표계이고 이 부분이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이 됩니다.
측정 좌표계는 공작물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기계 좌표계는 기계를 만들 당시에 정해진 변하지 않는 좌표계입니다. 따라서 좌표 측정기에는 측정 좌표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측정 좌표계가 없으면 도면에서 원하는 측정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메뉴들이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기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의 이 지점을 원점으로 설정할 경우 이 메뉴를 바로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쪽에 2점, 이쪽에 한 점을 측정해 주면 이 2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고 이쪽을 X축으로 설정하고 이 축의 직각이면서 이 한 점을 지나는 이런 축을 만들어서 Y축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이 좌표 원점이 됩니다. 만일 이 2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좌표계를 설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 2점과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좌표계를 설정하면 이 2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좌표계가 설정이 되고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좌표계가 설정이 되고 그래서 좌표계 원점은 이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좌표 측정기에서는 정반 측정 방식처럼 측정값을 직접 읽을 수가 없고 측정한 좌표를 이용해서 필요한 항목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측정자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을 측정하려면 이 메뉴를 누르고 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메뉴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한 점, 2점, 3점을 측정해주고 소프트웨어는 이 3점을 이용해서 원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직선이나 원, 타원, 슬롯, 거리, 각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리니어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구멍 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실습은 구멍 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리니어 하이트 게이지의 기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3차원 측정기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측정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구멍을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리니어 하이트 게이지는 3차원 측정기의 Z축만 있는 형태, 즉 1차원 측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있고 이 부분에 즉 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프로브가 달려 있습니다. 프로브의 형상은 9입니다. 이 프로브를 사용하면 인디케이터를 사용할 때처럼 상향 측정과 하향 측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브의 윗부분에 접촉할 때와 아래쪽에 접촉할 때는 항상 프로브 중심에서 프로브 반지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브 지름을 미리 구해놓은 후에 계산에 적용하는데 이 작업을 프로브 교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런 제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프로브가 위쪽은 여기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아래쪽은 여기에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위쪽이 접촉을 하든 아래쪽이 접촉을 하든 프로브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L이라는 거리는 하이트 게이지에서 측정한 요 스몰 L이라는 길이에다가 R, 여기도 R, 즉 L은 L 플러스 R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프로의 반지름 R을 알아야 되는데 이 R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브 교정이라고 합니다. 프로브 교정은 기준값을 알고 있는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프로브 교정을 마치고 좌표 원점, 즉 원하는 특정 시작 높이를 지정해주면 이후에 측정한 높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 정반의 중심이 되겠죠. 이 프로브의 아랫부분으로 이 정반의 바닥면을 찍어주고 그것을 0점으로 하겠다는 지시를 이 계산기에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하이트 게이지, 인디게이터를 한 군데 모아놓은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제가 두 번째 과제를 설명하면서 높이 마이크로미터 사용 시에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 리니어 하이트 게이지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리니어 하이트 게이지는 기본적으로 1차원 측정기이지만 센서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2차원 측정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과제는 공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내외경 측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섯 번째 과제인 전기 마이크로미터와 실린더 게이지를 이용한 측정과 유사합니다. 다만 측정기가 직접 접촉해서 측정하던 것을 압축 공기 노즐을 이용해서 비접촉으로 측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핀과 링의 지름 그리고 블럭의 높이를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으로 공급된 압축 공기는 이 노즐을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치수가 다른 두 개의 게이지를 번갈아 넣는다면 이 노즐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의 압력도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진 양을 여기에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공작물의 치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mm 블록 게이지를 넣고 이 게이지에 0을 세팅합니다. 여기가 16이 됩니다. 그리고 15.970 즉 30 마이크로미터가 작은 게이지 블럭을 넣고 마이너스 30에다가 세팅을 해줍니다. 15.970 이렇게 되면 16.000과 15.970 사이의 치수를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팅된 게이지를 빼내고 공작물을 집어넣었더니 이쪽에서 게이지가 마이너스 16 마이크로미터를 지시했다면 이 제품의 치수는 16.000 마이너스 0.016 이 값은 15.984mm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지 않고 설명만 들으려니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직접 실습을 해보면 더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저도 직접 측정기를 조작하면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과 얼굴도 보지 않고 그림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많이 어색합니다. 공이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한 측정은 예전에는 전수검사를 위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자동화 라인에 주로 사용하는 추세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많이 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조립된 부품의 깊이를 측정하는 실습입니다. 부품이 조립되기 전에는 측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립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깊이 측정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블록에 이런 3개의 봉이 조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값들을 각각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측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초음파 센서를 사용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은 초음파가 진행하는 시간과 물체의 표면에서 반응하는 진폭 변화를 조합해서 길이를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초음파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매질이 다른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진폭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는 이 진폭이 변화한 이 구간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을 측정하는 것은 초음파가 진행하는 시간 이것을 응용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초음파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제품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지금 이 기기에 어느 곳에선가 진폭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진폭의 변화가 있는 이 구간이 바로 이 제품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초음파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깊이가 깊을수록 초음파가 깊이 부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10개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실습은 4인이 1개조로 편성돼서 진행합니다. 각 조에서는 조장을 뽑아서 조원들의 실습을 지원합니다. 측정기 사용 방법은 대부분 기초 실습 시간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새로 다루게 될 측정기의 사용법은 동영상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한 후 실습에 임하도록 합니다. 실습에 사용할 일부 측정기와 시편, 도면, 장갑은 실습실 뒤쪽의 보관함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닦은 다음에 원래 위치에 보관합니다. 보고서는 다음 주 실습 전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측정기와 시편이 보관되어 있고 여기에 측정기 명칭과 부품 명칭을 전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장갑이 보관되어 있는데 장갑 밑에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 담긴 그 보고서가 장갑 밑에 같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때 이 측정기와 장갑과 피드백이 포함된 보고서를 본인들이 가져가면 되고 이번 주에 새로 제출하는 그 밑에는 이번 주에 새로 제출하는 보고서는 그 밑에 함에 넣어 놓으면 되는데 그 함에는 이번 주에 실습할 도면이 놓여져 있습니다. 도면은 가져가고 제출할 보고서는 이 함에 넣어두면 됩니다. 측정기와 시편을 가져가고 사용 후에 반납을 하고
또 장갑과 보고서, 도면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보관하고 하는 것은 각자 하지 말고 조장이 그 조원들 것을 모아서 여기다 갖다 놓고 가져가고 또 필요한 것은 조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습에 참고할 자료는 이종대 교수님의 저서인 정밀 측정 실습 책과 NCS 측정 모듈, 그리고 네이버 카페 측정학 교실에 가입해서 수업과 관련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적은 리포트 40%, 기말고사 40%, 출석 20%를 반영합니다.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이고 세반을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한 반에서 A가 전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반에서 A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양식은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양식입니다. 여기 보면 과제 제목, 요 실습일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날짜를 쓰지 말고 실습 실시, 실습을 한 그 날짜를 여기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과, 학번 이름을 쓰는데 자기가 몇 조인지를 반드시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레포트를 제가 정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형식은 과제명, 실습 목적, 사용 측정기 관련 이론, 결과, 결론, 소감 및 건의문 이런 것들을 여기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이해한 부분을 기록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형식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 후에 소감, 질문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책에 있는 것을 베꼈으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저는 아는 걸로 착각을 하면 제가 그만큼 개인 지도를 더 여러분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고 나서 측정값은 각 조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어느 조의 측정 결과가 실제 값하고 비슷한지를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원 각자의 측정값을 모아서 조원들이 그 값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보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해보고 이렇게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줌으로써 가장 정확한 값을 얻어내는 토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포트에는 각자 자기가 측정한 값을 기록을 하고 또 조원들의 평균 값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값을 내는데 결국 같은 조라면 최종적인 측정 결과는 같은 값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당부사항을 기록해 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사항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가 있고 이메일 주소가 있고 근데 제 연구실이 C동 314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끝나고 한동안은 제가 실습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연구실까지 오실 필요 없이 궁금한 것은 실습 끝나고 바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나면 항상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한 후에 퇴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카페에 관한 안내입니다. 네이버에 가서 카페명 측정학교실을 검색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내가 여러분들을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닉네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구분해주지 않으면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은 2020년에 2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년에 2학년이죠. 그리고 자기 반, A반이면 A반, B반이면 B반, C반이면 C반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페라는 특성상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여기다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름은 쓰지 않고 나는 측정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 이렇게 닉네임을 써도 좋습니다. 다만 요 앞부분은 꼭 규칙에 맞춰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과제 10가지와 또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성적에 관한 것, 보고서, 그 다음에 학습 카페에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라는 것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첫 수업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려니까 저도 많이 어색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 주로 집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카톡이나 카페를 통해서라도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른 여러분들과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반가운 얼굴로 곧 만나십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좋은 영상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이번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할 뿐 우리 일상은 초, 미터, 킬로그램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위에 둘러싸여 있죠.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단위는 큐빗이라는 길이 단위죠.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중지 끝까지의 길이로 1큐빗은 약 48.5cm의 길이를 나타내죠. 또한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거리에 손바닥 폭을 더한 길이를 기준으로 로얄 큐빗이라는 단위가 정해졌죠. 이 길이를 기준으로 자를 만들어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집트 피라미드 각 편의 길이차가 고작 20cm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정확한 단위 덕분이겠죠. 이러한 큐빗은 고대 이집트 시기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근대까지도 쓰였을 만큼 서양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단위이기도 하죠.
영국의 단위인 야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드는 12세기 중후반 제위한 영국의 헨리 1세가 정했다고 해요. 헨리 1세가 똑바로 서서 팔을 쭉 뻗은 다음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그의 코끝에서 엄지손가락까지의 거리를 1야드로 한다고 선포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트는 그의 발 길이, 인치는 엄지손가락 1000마디가 기준이 됐던 거죠. 1피트는 30.48cm, 1인치는 2.54cm로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해요. 이 피트 단위와 관련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폴레옹의 키를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은 키가 작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부검 소견서에는 5피트 2인치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1피트 30.48cm, 1인치 2.54cm로 적용해보면 157.4cm로 작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도량형은 영국과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프랑스의 1피트는 32.48cm, 1인치는 2.7cm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그의 키는 167.8cm였던 거죠. 18세기의 프랑스인 평균 키 164cm보다 큰 편이었던 건데 말이죠. 사실 피트는 사람의 발 크기의 차이로 인해 25에서 34cm로 다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1959년부터 30.48cm를 1피트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신체를 이용해 단위를 정하는 건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척이나 촌 등도 모두 우리 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길이 단위인 거죠. 척의 길이는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의 벌림 정도를 가리켜요. 중국 은나라 시대의 한 척은 18cm 정도였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역사가 흐르는 동안 척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졌대요. 아니, 왜죠? 단위를 늘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죠. 삼국지연의에서 관우의 키가 9척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중국 한나라 때는 1척이 23cm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2m 7cm인 셈이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장신이네요. 또 다른 단위인 초는 곡식인 기장 열화를 줄 세운 길이었다고 해요. 세종 23년 1441년에는 길이를 재는 기계장치인 길이고차가 발명되었고 세종 25년에는 길이고차를 이용해 각 도와 각 읍 간의 거리를 실측 조사했죠. 이러한 전통적 도량형은 현재 키의 단위가 되는 미터나 몸무게 기준이 되는 킬로그램 등 현대 단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더 다양한 단위가 필요하게 됐죠. 더 정밀하고 세밀한 단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죠. 맞아요. 그런 필요성에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단위에 맞는 측정기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이나 휴대폰 부품의 프레임 치수 등 마이크로 단위의 아주 미세한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다양한 단위들을 이용해 경도, 온도, 점도, 압력 등을 측정하죠. 영원 불변일 줄 알았던 단위가 시대에 따라 발전해 왔고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네요. 그리고 단위가 시대를 막론하고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임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